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시리아 내 화학 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한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워치, 오후 1시 뉴스, 오후 5시 뉴스, 뉴스 리뷰를 중심으로 박두병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갑질 논란으로 뜨거운 한 주였습니다. 연합뉴스TV는 관련 뉴스를 30여 개 이상 쏟아내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그중에서 조현민 물컵 갑질 논란 일자, SNS 사과, 물컵 갑질의 폭언 음성 파일까지 조현민 조기 귀국, 끊이지 않는 재벌과 갑질, 특권의식 족벌 경영 탓, 물벼락에 증발한 돈 4천억, 투자자 국가 이미지도 날벼락,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뉴스와치의 조현민 물컵 갑질 논란 일자 SNS 사과부터 보겠습니다. 앵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리는 등 갑질 논란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조 전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며 최진영 변호사와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앵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빚어지자 조 전무는 SNS를 통해 사과했다며 조 전무의 사과를 어떻게 보냐고 먼저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조 전무가 차분하게 본인의 잘못을 반성한다. 어리석고 경솔한 행동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도 사과했다. 광고에 대한 애착이 도를 넘었다라는 내용의 사과를 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과는 보통 내 행동에 대한 사과, 반성,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로 구성된다. 조 전무는 말로 사과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휴가를 떠난 것이 과연 진심이 담긴 사과인지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는 땅콩 해양 사건의 당사자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조 전무가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보낸 문자 사과에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조 전무가 광고회사 직원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조 전무는 망설이다 문자로 사과드린다.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는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안다. 사과는 말 하나하나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필요하면 이라는 것이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박창진 사무장은 진심이 아닌 본인을 위한 사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1,500개 이상의 좋아요로 공감을 얻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답했습니다. 앵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SNS 사과에도 비난 여론이 여전하다. 오히려 조 전무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비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무엇인지 최 변호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사용하는 익명 앱에서 물컵 투척 외에 조 전무 생일준비위원회도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공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용도로 직원을 부렸다는 의혹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는 조 전무가 휴가 중이며 경찰이 갑질 논란을 내사 중이다.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되는지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내사는 수사를 하기 위한 내부 조사를 하는 것이다. 물컵을 사람에게 던졌다는 것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 폭행에 해당될 수도 있다. 폭행은 합의하면 벌을 받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지만 특수 폭행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단순 폭행은 합의가 되면 경우에 따라서 기소 유예나 약간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특수 폭행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만만치 않다. 업무 방해가 되긴 쉽지 않다며 형법상으로 행위 자체가 갑질 폭행으로 우월적 지위의 권한 남용으로 해석했습니다. 앵커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조현민 전무의 갑질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대한항공 사명과 로고를 변경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올 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사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은 위기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한항공은 4년 전 땅콩 해양 사건 때 미숙한 사과와 변명으로 결국 조현아 씨가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하고 해외로 떠난 것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사명과 태극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탄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정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최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컵 갑질의 폭언 음성 파일까지 조현민 조기 귀국이라는 뉴스 13을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음성 파일까지 공개됐다. 조 전무가 휴가지에서 급히 귀국해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광고대 행사 직원에게 물이 든 컵을 던져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무가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다. 조 전무는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본인이 어리석었다고 사과했다.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기만 했다. 이른바 물컵 갑질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 전무의 평소 행실을 둘러싼 논란이 추가로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스 13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조 전무로 추정되는 여성이 고성을 지르며 누군가를 질책하는 내용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음성 파일 속 여성은 분을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는 정황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 전무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컵 갑질 논란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무의 행동이 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면 정식 입건할 계획이고 대한항공은 15일 중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끊이지 않는 재벌과 갑질, 특권의식, 족벌 경영 탓이라는 뉴스 17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17은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씨가 광고대 행사 직원에게 물컵을 던져 물의를 빚으면서 재벌과의 갑질 행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족벌 경영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광고대 행사 직원에게 고압적인 태도와 고성, 물이 든 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려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폭행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의 내사에 오르면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기자는 보도했습니다. 앞서 조 전무의 언니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중이던 여객기를 돌려세워 이른바 땅콩해양 사건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는 만취 상태에서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동국제강 장남인 장선익 이사도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입건됐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 금수저들의 갑질은 삐뚤어진 특권의식과 서열주의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잘못한 뒤에도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족벌 경영 시스템 역시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권호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충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 제도, 소수 주주들의 견제 시스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영향으로 오너 일가의 갑질 행각이 적나라하게 퍼지면서 여론도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등 더욱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사명에서 대안을 빼라거나 태극마크를 박탈하라는 청원도 진행 중이라고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리뷰에 물벼락에 증발한 돈 4천억 원, 투자자 국가 이미지도 날벼락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앵커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 피해를 입은 것은 갑질당한 사람만이 아니었다며 주가 급락으로 투자자도 날벼락을 맞았다. 국가 이미지도 타격을 입으면서 국적기 대한항공의 위상도 추락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에 대한항공 주가가 급락했다. 논란이 처음 불거진 12일 하루에만 6.55% 급락한 뒤 사흘째 하락세가 이어졌고 진에어 역시 하락세, 한진칼은 소폭 반등했지만 논란 전 수준엔 못 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흘새 증발한 시가총액은 4천억 원, 증권가 분위기도 악화돼 한 증권사는
한진칼의 목표 주가를 10% 깎았다고 전했습니다. 한진그룹 주가가 오너 일가 때문에 충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라면서 대한항공 주가는 2014년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이양 사건 때 나흘간 10%, 조양호 회장이 회사 돈 30억 원을 자택 인테리어에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때에도 약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조전물을 물기얹기 공조라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과 태극 문양 사용 중지와 사명에서 대안을 빼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인터뷰에서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게 과연 국적기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전무가 미국 국적 보유자란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며 보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재벌가의 일탈은 개별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평범한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줍니다. 반기업 정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조현민 전무는 2년 전까지 진에어의 등기 임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항공사업법상 외국인이 국적기 항공사에 임원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합니다. 재벌가와 재벌 2, 3세들의 갑질 행각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아직도 과거의 특권과 서열 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번 보도처럼 사회 각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다양한 접근과 시각을 통해서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주제로 한 연중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의 정지윤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4일에 방송한 클릭 베스트 컷을 모니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엄선된 보도 사진으로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가볍고 유쾌한 사진부터 정치, 사회 분야의 여러 논란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클릭 베스트 컷에서는 영국 도킹 지역에서 열린 아내 없고 달리기 대회의 사진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대표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했는데요. 다양한 사진과 대회의 현장을 담은 영상까지 함께 보여주어 이 대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는 380m 달리기 경기로 남편의 체력과 아내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대회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자세를 위해 아내를 거꾸로 업고 달리는 부부의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달리는 선수들의 표정과 물이 튀는 순간을 포착한 사진으로 그 박진감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이후에 소개된 사진이 모두 정치, 사회 분야의 논란을 다룬 다소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가볍고 재미있는 사진으로 시작해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사진은 10일 오후 텅 비어있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이었는데요. 멈춰있는 국회, 그리고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주제를 적절하게 담은 흥미로운 사진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국회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해 구체적인 국회의 현재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했는데요.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의견 대립과 멈춰있는 국회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사안들도 소개해 주어 국회 정상화의 필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 주제가 끝날 때는 김나연 아나운서의 한마디로 내용 정리와 함께 이 논란이 주는 사회적 의미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어 인상적이었습니다. 외면하면 안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지난 10일 간담회 이후 촬영된 이 사진 속에 머리 위까지 높게 올라와 있는 여러 카메라를 통해 뜨거운 취재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종성 기자가 금감원장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전임 최응식 원장의 채용 비리 의혹 사례를 들며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한 부분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촬영된 강훈 변호사의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접견을 마치고 밖을 나서는 강훈 변호사의 사진 이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형사법정에서는 역대 4번째 대통령이라는 설명과 함께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란히 같은 법정에 선 영상을 보여주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직 대통령 동시재판의 모습이 되풀이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에 위치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택배가 쌓여 있는 모습의 사진을 소개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아파트의 품격을 위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통제하자 택배 업체들이 인근 도로에 택배를 놓고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진입을 통제하게 된 계기부터 관리사무소와 택배업체의 대응, 그리고 입주민들의 태도까지 사건과 연관된 부분을 모두 언급해 주어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 안내문의 일부와 택배 기사가 주차장에 택배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의 영상도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촬영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사진이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8월 대입제도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정을 보여주는 간단한 자막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과연 대입제도를 공론화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가와 관련해 과거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진행했던 공론화 사례를 비교하며 설명한 부분은 흥미로웠습니다. 실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안을 결정했던 사례가 있으나 대입 시안의 경우에는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로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현재 대입 시안과 관련된 진행 사항부터 제기되고 있는 비판까지 사건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주어 이해가 쉬웠습니다. 다음은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10일 청문회에 출석한 모습의 사진이 소개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히는 모습입니다. 평소의 편안한 복장과 달리 정장을 입고 청문회에 출석해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웠습니다. 방송 중간중간에는 김나연 아나운서가 김종성 기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진행을 이끌어 나갔는데요. 적절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클릭베스트 컷에서는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사회 문화 전반의 내용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는데요. 단순한 사진 설명에서 그치지 않고 이 배경과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까지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뤄 한 주간의 뉴스를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잘 봤는데요. 클릭 베스트컷 내용 가운데 어떤 사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두 번째로 소개된 국회 본회의장의 사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텅 비어있는 내부와 또 관람객의 모습이 대비돼서 멈춰있는 국회가 더욱 강조돼 보였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더는 외면하면 안 될 거라는 김나연 아나운서의 말과도 연결돼서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신여자대학교 청정융합과학과의 정지윤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These are not the actions of a man. They are crimes of a monster instead.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시리아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증거가 있다며 시리아의 화학무기 관련된 곳에 공습을 명령했습니다.
미국은 프랑스, 영국 군대와 합동으로 시리아 내 화학 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 시리아 공습에 나선 배경과 시리아 사태가 남북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시리아에 합동 군사 행동을 하게 된 배경, 또 여기에 대한 시리아와 러시아 반응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고요. 또 주요 외신과 우리 언론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하게 된 이유로 첫째,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시리아 내 세력 확장, 둘째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을 꼽았습니다. 2010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아서 시리아에서도 2011년 3월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한 뒤 시위대를 난폭하게 진압했고 이는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중동의 지역 분쟁에 가까웠던 시리아 내전은 미국과 러시아 등 서방 강대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 IS가 분쟁의 틈을 타서 2013년 시리아 북부에 근거지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2017년 10월에 시리아 민주군을 지원해서 IS의 상징적 수도였던 라카를 해방시키며 IS를 소탕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시리아 정부군 창설에 도움을 주는 등 알 아사드 정부를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 군사 개입을 통해서 알 아사드 정부의 유리한 쪽으로 전세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결정한 이유로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을 지목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와 유엔에 따르면 시리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60건 이상의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시리아 반군이 장악한 칸 세이쿤 지역에서 시린가스를 이용한 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지역 주민 80명 이상이 숨졌는데 이때도 유엔은 배후로 시리아 정부군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사전 조율 없이 시리아를 공격하자 러시아 의회 등은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 공식 창구의 반응은 한층 절제됐고 시리아가 공습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방이 이번 공습을 통해서 건물 등은 부쉈지만 화학무기 시설에 실질적인 타격은 주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습으로 해당 시설에서 사상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 유출된 화학물질이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미군 설명대로 이들 시설이 실제로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의 핵심 요소가 맞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엔 안보리에서도 긴급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에서는 야만적인 공격이라고 비난을 했지만 러시아는 조작된 정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주요 외신과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정상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 공격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알 아사드 정권 배후에 있는 러시아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은 무력 사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응은 찬반 양론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시리아 공습 직후에 이를 침략 행위라면서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시리아 공습은 침략 행위이며 그것은 시리아의 인도적 재앙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동구타 두마에서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됐다는 주장은 가짜라고 규정하면서 두마를 조사한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은 화학무기 공격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사회 화학무기 감시기구가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 공습을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그 어떤 입증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를 상대로 군사행동을 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유엔 안보리를 거치지 않고 내려진 일방 행동은 모두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에 반대되는 것이며 국제법과 원칙 기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호주, 이스라엘, 독일, 터키 등은 시리아 공습을 지지했습니다. 네. 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회담을 앞두고요. 이번 시리아 공습의 여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국내외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이 한층 복잡해지게 됐다. 미국 CNN이 시리아 공습이 북미 정상회담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결정은 표면적으로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한 달 정도 뒤에 이루어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던진 일종의 메시지 성격도 짙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간접적 경고라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을 언급한 것은 지난 4월 9일이었습니다. 이후 나흘 동안 미국 국방부를 비롯한 안보라인은 긴밀히 움직였고 화학무기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전격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대북 군사 옵션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談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혹은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비핵화 이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북 군사 옵션까지 가능할 수 있음을 시리아 공습이라는 생생한 사례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저널은 4월 15일자 기사에서 미국의 시리아 공습으로 김정은의 셈법은 복잡해졌다면서 비핵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시리아식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면 억지 수단을 잃어서 리비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공격당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게 핵무기 포기를 설득하려 하고 있지만 시리아 공습은 김정은에게 오히려 핵무기 포기 반대 주장을 하게 만들지도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시리아 공습 이후 사흘 만에 시리아 정부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시리아 공습을 감행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론의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 시설 공습의 타격의 성공을 확인하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한국 시간으로 14일 오전 10시 1분. 그런데 한국 외교부가 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공식 입장을 낸 건 34시간이나 지난 15일 오후 8시 49분이었습니다. 외교부는 화학무기의 확산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정부는 화학무기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짤막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4월에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대응해 관련 시설을 공습한 바 있는데 당시 한국은 약 9시간 뒤에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 관련 단호한 대응 등 미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단호한 대응, 미국의 노력, 적극 지지 등 표현이 이번과 다릅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은 시리아 공습이 어렵게 조성한 한반도 해빙 분위기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시리아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대 중국과 러시아라는 냉전 구도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이런 냉전 구도 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이슈를 대미 대결의 틀로 보게 되면 북핵 문제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고 이런 갈등 구조는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은 북핵 문제를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 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